인문숲에 빅터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죽음 호소 요구소에서 그럼에도 살아남아야 했던 의미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빅터 아저씨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김미경 씨와 함께 죽음의 수용소로 가보겠습니다. 아내 말고 또 다른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실현이 됐어요. 아내를 만난 건 실현이 안 됐는데 네. 예, 어떤 상상이었죠? 네.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본인이 아주 따뜻하고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이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과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네. 학생들은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고 자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상상을 매번 매 순간 하는 겁니다. 그건 실현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로고테라피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 책에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네.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찾는다고 하는 창조적인 의미입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거나 네. 새로 만들어내거나 네. 이럴 때 의미를 찾는 거죠. 빅터 프랭클도 네. 자기의 그 창조성으로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창조성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수용소 안에서도 네. 의미를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로고테라피를 나중에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의 일을 통해서 네. 이미 창조적으로 본인은 찾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죠? 두 번째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경험적인 의미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 자칫 관념적이고 네. 이념적인 면으로 흘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실제 삶으로 가져와서 경험함으로써 네네네.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일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까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게 생각했던 네. 정말 감명 깊게 생각했던 네. 태도적 의미입니다. 네. 태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상황은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지금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떤 일이 생기는 일이에요. 사건이죠. 네, 사건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벌써 일어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하는 이 자유를 가진다는 거죠. 아이 짜증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프랭클은 이것을 수용소에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네. 태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 네. 우리가 프랭클한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안에서 정말 아까처럼 정말 못 견디겠어. 난 여기서 해낼 수가 없어.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야. 이 자리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건 분명히 내가 나중에 나가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수용소의 삶을 얘기해주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실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내가 나가서 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안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네네. 삶의 의미를 다 버린 사람들에 대한 네. 이제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수용소 안에서는 환경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작업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나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다만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 태도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라는 거죠. 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움직이고 있네요. 네. 로고 테라피가 의미 치료잖아요. 네네네. 치료라고 한다면 치료 기법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로고 테라피의 치료 기법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기법들이 있나요? 그 치료 기법이 첫 번째가 네. 역설지향 기법입니다. 역설 지향 기법. 지향인가요? 네, 지향. 네. 역설지향 기법인데요. 네. 이거는 역설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말을 심하게 더듬거나 네. 손에 땀이 많이 나거나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있어요. 많죠. 예, 그런 게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걱정하는 불안. 미리 네. 사태가 생기기도 전에 불안을 네네. 느끼는 것. 예. 예기 불안.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면 음.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데 로고 테라피에서 역설 의도 기법은 그것을 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더듬으면 더 더 더듬어. 더듬어라. 예. 어. 그거밖에 못 더듬어. 더 더듬어봐.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네. 실제로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한테 네. 연극 무대에서 오늘 당신은 말 더듬이니까 말을 지금처럼 잘 더듬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 더듬이가 연극 무대에 딱 올라가면 긴장을 해서 말을 더듬지 않아요. 아하. 예. 그렇군요. 왜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을 잘하다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 더듬죠. 더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말 더듬는 사람한테 네. 오히려 말을 더듬으라고 하면 못 더듬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혹시 네. 실생활에서 쓰는 이런 역설 지향 기법, 네. 역설 의도 기법이 네.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보통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네. 불면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잠이 정말 안 올 때는 더 안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 로고 테라피 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네.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잠을 자지 말라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잠을 자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엄청 자고 싶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불면증이니까 안 자는 거야. 그거 좀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루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틀, 3일 되면 정말 잠이 와서 어쩔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저희 왜 거꾸로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네. 절대로 안 자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졸리죠. 잠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희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반대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면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네. 다한증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긴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면 손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주문합니다. 이 땀을 더 많이 흘려라. 그렇죠. 네. 네, 땀을 더 많이 흘려라. 그런데 실제로 나가면 아무리 흘리려고 해도 땀이 안 나온답니다. 아하. 불안해서. 아하. 네, 그게 역설 지향 기법, 역설 의도 기법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참, 법륜 스님 있잖아요. 네. 법륜 스님은 불면증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왜요? 왜냐면 잠이 올 때까지 안 잔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려고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는 거지. 네. 안 자려고 하는데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네. 다음 네. 두 번째 기법이 있을까요? 네, 반응 억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한다. 기법. 예. 여기는 제가 예화를 책을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파트리크 파스킨트가 쓴 기피의 강요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이 책 자주 얘기하셨어요. 네. 소묘라고 아시죠? 데스생처럼 그리는 거. 예. 그림을 잘 그리는 젊은 화가가 있었는데 첫 전시회를 엽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평론가도 왔습니다. 네. 근데 이 평론가가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림 너무 괜찮습니다. 참 좋은데 다만 그림의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이. 예. 너무 추상적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이 화가가 그냥 흘려 넘겨버리거든요. 네. 근데 며칠 있다가 이 평론가의 글이 바로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신문에 나와서 평론가가
깊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우선 선입견을 가지고 깊이가 없는 없다고 그림.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림은 정말 괜찮긴 하고 멋지긴 하지만 깊이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깊이가 뭔지를 또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친구들을 만나고 초대받아서 가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죠. 저 여자 화가분은 그림은 잘 그리는데 깊이가 없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화가가 깊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다 꺼내가지고 어떤 게 깊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 했는데 하나도 못 그리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이 젊은 여자 화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찌고 술과 약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상속받은 돈이 탕진하고 난 다음에 깊이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가지고 네.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전부 다 갈기갈기 찍고 네. 그 다음에 방송국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도대체 깊이가 뭐길래? 모르는 거죠. 못 찾는 거죠. 네. 그럼 이 기법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되느냐면 바로 이 사람이 그 평론가의 말 한마디에 너무 깊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과하게. 과한 반응. 예. 반응 억제 기법이라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그 좀 남들이 하는 말을 물론 충고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깊숙이 생각할 내려가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젊은 여자 화가가 그래 내 그림엔 깊이가 없어. 넌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의 특징이야. 라고만 했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지 않았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평론가한테 그 깊이가 뭘까요? 라고 그렇죠. 질문만 해서도 네. 어떤 걸 깊이라 할까요? 네. 그리고 깊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네. 질문만 했더라도 좋았을 거죠. 평론가도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이제 의연화시킨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진해는 발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발이 어느 게 먼저 움직이는지 진해는 평상시에 생각을 못해요. 네. 근데 누군가 묻습니다. 진해야, 너 어느 발부터 먼저 움직여? 맨 첫 번째 움직이는 발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진해가 어떻게 할까요? 못 걸을 것 같은데요? 못 긋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남의 말에 너무 많이 깊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억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죠. 이게 현대인들한테 좀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는 뭐 댓글이라든지 네, 그것 SNS가 때문에, 네네네.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고 네. 과하게 반응하는데 네. 좀 물러나서 네. 좀 하나의 의견일 네. 뿐이다라고 넘어가라는 네. 준 건 거죠. 너무 깊이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 번째는 어떤 기법이 있을까요? 그 세 번째가 로고테라피의 최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의미 발견 기법입니다. 네. 네.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는 네.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에서 네.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한 권 있잖아요. 네. 이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미는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보는 거, 그리고 여러 번 읽은 사람이 보는 거, 한 번만 읽은 사람이 보는 거 모두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책으로 존재하는 건데 사람이 내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네. 발견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미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랭클도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내를 만나고 나가서 나중에 강의를 하고 그런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의미를 발견하면 살기 위해서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극단의 상황에 몰려서 자기 태도를 결정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네. 저희들한테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명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운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상황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바꿀 수 없는 상황. 플랭클로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가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죠. 그게 아마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있어서 네, 네.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젊은이들은 네. 진짜 실존적 좌절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네.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젊은이들도 약물 중독이 많았고요. 네. 자살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프랭클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은 정말 중요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개개인의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를 않을 것이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서 책으로 읽혀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미를 찾고 실존적 좌절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네. 실존적 공허에 시달리는 네.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새 젊은 청년들 보면 네. 취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취업이 안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것을 찾아나가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궁금한 게 네. 선생님이 찾은 네. 삶의 의미가 네. 무엇인지 아.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시나요? 요즘? 근데 최근에 가장 제가 힘들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몇 년 동안 벼려왔던 일이 그래서 숲으로 돌아간 일이 생겼어요. 꿈이 좌절되셨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 프랭클이 혹시 스토아 학파라는 건 알고 계세요? 스토아 학파가 어떤 거냐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네. 할 수 없는 일을 네. 구분해서 할 수 네.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스토아 거기 명언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바꿀 수 없는 운명,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거죠. 뭔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네.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절대 분이 안 하죠.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기꺼이 네, 이 자리를 네. 응한 걸 보면 네. 그 의미 발견이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어쩌면은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제 의견 말하는 걸 정말 싫어라 했고 네. 뭐 발제를 하거나 남들한테 얘기하거나 남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네. 제 의견을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묻어가고 네. 그냥 뒤에서 네. 그냥 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운명적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네. 제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했을 때 사장님께서 이 일을 저한테 제안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 많이 힘듭니다. 잘 못해요. 하지만 그래 이 정도 한번 해보지 뭐.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결 여유가 생겨졌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게 된 거죠. 빅터 프랭크 죽음의 수용소를 선생님과 같이 읽어봤는데 삶의 의미를 새로 발견한 느낌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저하고
대화를 맞춰주지 않았으면 제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제가 말을 잘할 수 있게 또 대화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 네. 약속하세요. 네. 또 나오신다고. 물음과 선택, 그것이 나의 모든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